네,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폴 포트 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킬링 필드를 기획했던 기획자, 그 사람이 바로 폴 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의 현대사 이야기를 조금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와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앙코르와트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연구소의 그 임용환 소장님도 갔다 오셔가지고 한동안 엄청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긴 한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갈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봤고요. 우리 임 소장님은 집이 저보다 좀 부유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얘기도 아마 같이 끼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임용환 소장님께서 무척 화를 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폴포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폴포트가 아닙니다. 원 이름은 이제 살루트 소르 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저도 한 2년 전쯤인가 우연히 저 도서관 서고에 갔다가 이런 책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저도 우연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어본 책입니다. 사실 저자가 이 BBC 그 방송국의 특파원격 뭐 이런 격으로 여러 나라를 갔다 이제 여행도 많이 했고 특파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책만 썼던 게 아니고, 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모택동, 마오쩌둥에 관련된 마오라고 하는 책도 쓰고, 꽤 다양한 책을 썼는데요. 이 기자라고 하는 아마 그런 신분답게, 출신답게, 글이 좀 쉽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또 너무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 겸해서 오늘 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킬링 필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당시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킬링 필드인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 인원수가 최소 50만 명에서부터 250만 명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사실 지금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국제사회로에서도 큰 문제가 될 정도도 있었고, 이 영화로도 이게 소개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낳았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주인공, 기획자인 폴포트는 개인적 성격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폴포트의 개인적 성격에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 교사 생활 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폴포트의 성격이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이게 자애롭고, 이 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도 굉장히 있었고, 사람들 또 감동시킬 줄 알면서도 뭔가 이게 좀 괜찮은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폴포트의 개인 성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겠죠. 그러면 뭔가 다른 역사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인공, 이 폴포트는 그 탄생 시기가 1925년인 1998년도에 죽었으니까 어찌 보면 저하고도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폴포트는 이게 가난한 집사람 출신이 아니에요. 출신 자체가 아버지가 굉장히 분홍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6만 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출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크메르에서는 당시에 한 6만 평 정도면 굉장히 지주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집안도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집이 좀 괜찮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 크메르 왕실에 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였잖아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왕실이 노력했는데 그 왕실 쪽에 군자금을 댔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 프랑스 쪽에 발각이 돼서 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집안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는 동남아시아에서 위치가 아주 재밌습니다. 오른쪽은 베트남이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태국과 라오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4개 나라 중에 캄보디아가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그 1인당 그 GDP가 1인당 총생산이 한 1,500불 정도 되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부자 나라라고 결코 할 수가 없겠죠. 또 베트남에 비해서도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1,7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캄보디아 인구인데요. 베트남 한 9,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국력 차이가 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캄보디아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바로 이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 3개의 국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캄보디아의 역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중국인들하고 이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순진하고 착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속아 넘어가 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아마 과거의 이야기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이 중국인이나 이 베트남인들이 중요한 산업 또는 상업 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민족적인 갈등을 낳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는 아주 미묘해서 마치 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캄보디아 남쪽 아래쪽에서 앵무새 부리라고 하는 지형이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요. 그 앵무새 부리처럼 튀어나온 곳에서부터 베트남의 호치민시까지는 아마 자동차로 제가 보기엔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국 간의 관계는 항상 이 어떤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인공 폴포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살펴보게 되면 집안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릴 때는 어땠느냐? 사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에는 입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근대 문명이 들어오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보낼 때 그냥 근대적인 학교를 보낸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일단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네가 먼저 승려 생활을 해라 라고 해서 사원에 1년 동안 승려 생활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폴포트가 이때 사원 생활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바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을 없애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이게 결합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승려 생활을 굉장히 지루하게 했던 폴포트가 이 기술학교에 갔다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생기죠. 바로 이제 이 1940년대쯤 되게 돼서 폴포트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이 바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일이 무엇이냐면 1941년에 이 태국이 침공을 해왔었습니다. 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의 국왕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켜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의 국왕이 죽고 바로 이 캄보디아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시아누쿠라고 하는 인물이 새롭게 18살로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왜 시아누쿠가 중요하냐면 이 양반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1922년생인데요. 사망을 언제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12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아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이 양반도 굉장히 말을 뭐 많이 했을 텐데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1950년 정도쯤 돼서 바로 폴포트가 유학을 간 곳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왜 파리가 중요한 장소냐 하면요. 바로 중국의 중요한 공산주의자들이 유학을 왔던 곳,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또 이 관계를 맺었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 프랑스 파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특히 1950년대에는 이 프랑스 파리에 무엇이 휩쓸고 다녔냐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실존주의 철학이 꽤 유행을 하던 그런 시점이라서 이 실존주의가 유행할 때 바로 이 캄보디아 유학생 수는 굉장히 작은데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실존주의 철학을 배웠겠죠. 배워서 주로 어떤 거를 했냐 하면요.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 머리에다 이렇게 탁 기름 바르고 나비 넥타이 메고 탁 모여가지고요. 주로 뭐 완두콩의 실제와 실존의 차이 뭐 이런 거 갖고 주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1980년대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거 갖고 토론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소르는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이름이 소르니까 이 소르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1950년 여름에 유고슬라비아의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곳에 뭐 봉사도 하러 가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이 소르한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소르가 드디어 이제 53년 정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했겠습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소르의 공산주의 조직을 주로 그 도와준 쪽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죠. 베트남 이제 북베트남은 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르나 이런 쪽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뭐 이제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소르 쪽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생활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아누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시는 공산혁명을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는 군주를 프랑스로부터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구호가 이들에게 일반적인 구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 이 소르도 이 군주 시아누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일단 목표 자체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1953년쯤 되게 되면 시아누쿠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벌이게 되고,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프랑스가 당시에 이제 인도 차이나에서 이 베트남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너무도 잘 아시긴 할 텐데, 그런 가운데 이 시아누쿠는 프랑스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을 갖다가 얻어내기는 합니다. 아주 일부 얻어내는 부분들이죠. 이 시아누쿠가 재밌는 게 이 1955년도쯤 되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본인은 계몽군주로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군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군주를, 그러니까 왕 자리를요, 자기 아버지한테 주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 국왕 자리를 그만두고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원래 시아누쿠의 생각은 그냥 군주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니 군주제로만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공화제, 공화국 형태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군주의 권력이 약화될 게 뻔하니까 자기의 왕자리를 집어 던지고 본인 스스로가 정당을 만들어서 나오게 됐죠. 당시 시아누쿠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정당 자체가 전국에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거죠.
왜 시아누쿠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지나서 아예 본인이 영구 집권하는 그야말로 대통령 같은 그런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이 크메르 공산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캄보디아의 이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시아누쿠를 일정하게 지지했겠죠.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갈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누쿠는 통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로 경찰력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때려잡아야 된다? 바로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과 연결이 되어 있다. 베트남과 연결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반민족주의자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자, 반면에 이쪽에 이제 이 소르 쪽은 어쨌든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생활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회고담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30명이 닭 한 마리를 먹은 적도 있었고 한 달 동안 1인당 쌀 20kg로 생활을 해야 됐다. 쌀 20kg면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닌데요. 문제는 다른 단백질이나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면 괜찮은데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건 먹었다. 심지어 코끼리, 호랑이, 그러니까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은 거죠. 곤충 이런 것까지 먹어가면서 생활을 견뎌내가고 농민 속으로 파고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 하면 공산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사회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프롤레타리아는 바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본으로 하는 계급입니다. 그런데 농민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 자체를 프롤레타리아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소르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소르는 아주 굉장히 기발하다기보다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죠. 불교식으로 이들의 의식을 바꾸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의식을? 농민들에게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심어주자. 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사실은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들을 쓰는 거죠. 자기네 세력들, 관할이 늘어가는 관할 지역에는 어쨌든 토지를 뺐습니다. 누구한테 뺐을까요? 당연히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토지를 전부 뺏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발이 생기니까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뺏어서 빈농들에게 이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빈농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캄보디아 공산당 역시도 중국 공산당하고 아주 비슷하게 굉장히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직의 핵심 강령으로 놓고서요. 예컨대 농민이 아프다. 그러면 약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촌에 약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배해서 구해주는 게 바로 이들 공산당원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뭐 폭풍우가 내리쳐도 가서 구해온다. 해서 구해다 준다. 감동 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들 세력들을 점점 넓혀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이 넓혀가는 것이 60년대쯤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의 세력들도 굉장히 커지게 돼서 1968년도에 소르는 결국은 총봉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군부대도 공격할 정도로 힘이 세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거죠. 아무리 자식인들의 힘이 셌다라고 해도 군부대 공격 자체는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르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공산당의 당수로 부각될 정도로까지의 힘을 얻게 됐는데 이 무렵쯤 되게 되면 사실 캄보디아 내에서도 정계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시아누쿠가 정계에서 축출이 되게 되고요. 논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그럼 시아누쿠가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요. 사실 시아누쿠가 자신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게 썼던 방법이 있죠. 대개의 국가들이 근대화될 때쯤 쓰는
이 군주나 또는 이 독재자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부분인데요. 바로 시아누쿠가 근대 산업으로 들어오는 것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수출입 관계 회사라든가 이런 쪽의 것들을 전부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악한 거죠. 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부정부패가 만연을 하고 판치게 됩니다. 급이 안 되는, 급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시아누쿠 주변에 깔리게 됐던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논놀 정권은 이 따지고 보면 이제 미국의 지원 탓이기도 하지만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몰아내고 어쨌든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러니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 폴포트 자체는 훨씬 더 과거보다 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975년도쯤 되게 되면 이 정부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계속되는 이 공약 속에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폴포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공산주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캄보디아 공산주의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것들이 가장 많고 가장 완벽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일단 푸놈펜을 장악을 했습니다. 도시를 장악.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그러면 공산당으로 조직해서 정권을 이양받고 이 통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폴포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푸놈펜에 사는 250만 시민들을 전부 농촌으로 옮기라고 소개를 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핑계는 이거였습니다. 미군이 공습을 푸놈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모두 죽거나 다친다. 따라서 도시민들은 전부 농촌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물론 부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 실행 부분을 명명받았던 부대원들은요, 전부 공산당에 이제 이렇게 경도된 뭐 소년병들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죠. 병원에 있는 환자 그냥 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중병을 앓든 뭐하든 네가 알아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앓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농촌으로? 지역마다 나누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자기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농촌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이제 짊어질 수 있는 식량만 조금 짊어지고 갔겠죠. 가다 보면 길에서 가기 싫다고 반항한 사람 그대로 죽습니다. 거기에 또 농촌에 도착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도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요? 농민들은 환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로 토착민, 농촌에 원래 살던 사람과 도시에서 이주 온 사람 두 개의 신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 짓지도 못하죠. 자,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야말로 뻔합니다. 얘들은 외지인이야, 외부인이야. 가뜩이나 이 봉건적인 농촌 사회에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렇게 살던 습속에서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냥 둘 리가 없죠. 이건 한마디로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탄압받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지식인들입니다. 뭐 대학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같은 그런 지식인들, 그리고 의사,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특히 폴포트가 육체 노동을 통해서야만이 유일하게 교화될 수 있다라고 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동이 가해지게 되고 그런 노동들을 뭐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공산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두 다 복장 통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복장 통일을 했냐면요. 모두가 농민의 까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신발은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신발만 신어야 된다. 그 샌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무조건 그것만 신는 거죠. 그 외에 색깔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화폐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무력화시킨 거죠. 화폐야말로 자본주의적 타락을 낳는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화폐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물 교환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물물 교환도 안 된다라고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급자족 경제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서 각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물물 교환조차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상업 자체를 빼버린 거죠. 이런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사회 내부에서는 온갖 비리, 부정들이 생기게 되겠죠. 새롭게 들어왔던 이른바 공산당의 당원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내부에서 슬금슬금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 슬금슬금 그런 것들 뺏어와서 자기가 갖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쫓겨난 도시인들, 이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그 산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그야말로 찍혀 있는데, 더 안 좋았던 것은 옆에 베트남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바로 이 사람들이 베트남과 내통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킬링필드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인 독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공포 정치거든요. 공포 정치는 그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과 항상 서로 연계를 하고 서로 상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폴포트가 썼던 이야기, 방법도 그런 것들이죠. 내부의 적을 색출해라. 내부의 적은 외부 베트남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럼 누구를 색출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에 있는데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농촌에 사는 그 토착민을 쓱 보고 지나갔는데, 그럼 가서 꼰지르는 거죠. 지금 도시에 왔던 그 이주민이 날 째리고 지나갔어. 걔가 보나마나 베트남과 통하는, 내통하는 간첩일 거야. 자, 그러면 갔다가 어떻게 할까요? 재판을 할까요? 아니요. 그냥 두들겨 패서 죽입니다. 끝. 이런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있었던 잔혹한 일들을 제가 차마 여기서는 말하기가 참 어려운, 뭐 말하자면 그 식인에 가까운 그런 풍수까지 등장.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운을 내가 뺏어온다고 느끼는 그야말로 원시사회나 있을 법한 일들이 이 사회에 벌어지게 되고요. 끊임없는 학살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공포로 옥조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게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 베트남에서부터 1978년 말에 12월 달에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6만 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공포 정치에 질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베트남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군인을 오히려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결국 폴포트 정권은 이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더 안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공포 정치, 그리고 독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리에 뭐든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비밀리에 명령을 내리고 비밀리에 이게 움직이도록 되는 그런 구조로 짜놓았기 때문에요. 베트남이 침공을 했는데 그 침공 사실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군 내부의 최고위자들을 빼고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군인이 동원돼서 이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침공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베트남 군이 들어왔는데 침공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밀로 연락을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연락선 자체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밑으로 연락이 안 가는 거죠. 그게 순식간에 이 캄보디아는 무너져 버리게 되고, 베트남에 의해서, 그리고 베트남군이 자기네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킬링필드와 같은 상황, 학살을 피해서 도망쳐 왔던 캄보디아인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캄보디아인과 결합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친 베트남,
그리고 도망쳐왔던 캄보디아인들을 부대로 조직해서 먼저 들여보내면서 자기네들도 따라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태국 국경 있는 데까지 이 폴포트 정권은 밀려 들어가게 되고요. 계속 게릴라 투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게릴라 투쟁의 뒤에는 태국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힘을 못 쓰게 되고 완전히 와해된 상태로 어쨌든 유지를 하다가 결국 폴포트는 이 연금 상태,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98년도에 사망함으로써 한 사람의 독재 정권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폴포트 평전을 보셨을 텐데 어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폴포트는 자기가 공산당을 만들었잖아요. 1981년도에 자기가 만든 공산당을 스스로 그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 전 세계 역사상 공산당 조직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공산당을 해체한 것은 이 캄보디아가 또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은 전제 정치, 이 공포 정치의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